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같이 선거 여론조사와 통계학의 기본 원리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그래픽 자료 요약 도구로 많이 쓰이는 원형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은 1987년부터입니다. 1987년이면 제가 유학 시절일 텐데 이제 유학에서 돌아와서 가르칠 자료를 좀 찾다가 보니까 마침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라는 책에서 이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료, 이 한국갤럽의 발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도올 김용옥의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1987년에 그 대통령 선거를 잠시 요약하면 일노 삼김으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누구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김종필. 지금 와서 보니 이 세 사람이 차례차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었군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거 여론조사 자체 발표가 이게 아예 불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한국갤럽에서는 이 종교별 후보 지지도라는 아주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작전으로 이 우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 숫자들의 단위는 전부 퍼센티지입니다. 퍼센티지인데 종교별 후보 지지도니까 표의 오른쪽으로 합하면 대략 100%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 추가한다면, 기회라고 한다면, 이게 100,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 이제 불교계에서 뭐 누가 몇 퍼센트 해서 합의 100, 또 합의 100, 합의 100 이렇게 돼야 이제 정상인 거죠. 이 표본 전체 2206명이었는데 그중 불교 신도가 631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631명 중에 45.8%가 노태우를 지지하고 24.4%는 YS, 20%는 DJ, 그다음에 9.7%가 JP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합하면 거의 100%가 됩니다. 99.9%인 것 같은데 거의 100%가 돼야 됩니다. 이 도울이 그 자기 책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해서 왜 이 데이터를 인용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들 이렇게 하면서 불교 신자들을 몰아붙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의 경우를 살펴보면 좀 퍼센티지가 높긴 합니다만 DJ와 YS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와 카톨릭 이 성격이 또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보시면은 그 YS와 DJ 쪽으로 좀 쏠려 있고 노태우나 김종필 쪽에는 그만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무라고 제가 이제 써놓은 것은 그냥 무자가 아니라 보통 제사 지내고 이제 평범하게 난 이거 무슨 종교다 하지 않는 그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노태우 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근데 이 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거의 반 가까이 됩니다. 대략 이 45%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를 지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이 거의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주 똑같다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가 뭘 목표로 하고 있고 샘플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모집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날 실제로, 왜냐하면 선거 당일날 투표하는 이 결과, 실제 결과만이, 투표한 사람들의 결과만이 이 실제 결과에, 투표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선거 당일날 실제 투표한 결과를 우리가 이 타겟 파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목표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내려면 아주 골치가 아프죠.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꼭 투표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꼭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표본 추출 자체는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의 예상 투표를 가지고 우리가 샘플링을 하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본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샘플 모집단 이런 건 다 같으니까요. population. 문제는 등록된 유권자라고 해서 다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실제로 투표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을 식별해내는 작업이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약 절반 정도의 문항이 이 non-voter를 식별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 한국 갤럽의 발표를 가지고서 각 후보의 예상 지지율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 언론에 대한 검열이 상당히 심할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검열을 맡았던 분이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후보별 지지도를, 이것들이죠, 이거를 계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계산할 수 있습니까? 후보별 지지율, 여기 지금 우리가 빈칸으로 내놓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보별 지지도라는 것은,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결국 각 종교별 지지도, 그 지지자 수를 전부 합해서 전체 2206명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은 숫자 가지고도, 2206명 정도의 작은 숫자 가지고도 그런 게 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불교 신도 중에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불교 신도가 631명인데 그 중에 45.8%가 노태우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숫자를 세보면은 이게 약 289명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개신교에서 개신교 398명 중에서 21.1%가 노태우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랬고, 가톨릭은 152명 중에 17.1%가 노태우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다는 1025명 중에는 35.2%가 노태우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계산을 해주면 약 760명이 나옵니다. 이 760명이 뭐냐면은 2200명의 표본에서 그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합인 것이죠. 그 760명 나누기 2206명을 그 백분율로 나타내면 34.5%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태우 후보의 지지율, 예상 지지율이 되겠죠. 예상 지지율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S나 DJ, JP에 대해서도 각 종교별로 몇 명씩이 지지하고 있는지, 몇 명씩, 이게 표본에서의 값들이죠. 표본에서 몇 명씩 지지하고 있는지를 계산한 후에 합을 내면, 같이 760명, 638명, 615명, 181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을 내서 전체 2206명으로 나눠준 후 100분율로 환산하면 예상 지지율 34.5%, 28.9%, 27.9%, 8.2%의 소위 예상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자, 지지율, 요건 좀 앞에다 굳이 명확하게 해주고 싶다면 예상이란 말을 나타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206명의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 오차, 즉 샘플링 에러가 존재합니다. 샘플링 에러에 영향을 받는 거죠. 샘플링 에러는 2206명 정도 됐을 경우 대략 2% 정도, 95% 신뢰 수준에서 뭐 2%나 이런 말까지 해놨는데 이 용어는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노안이 많이 반복했을 때 실제 지지율들을 포함하는 표본의 개수가 대략 95% 정도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2206명을 들고 한 것이고 그 당시 한 2천만 명 내외, 그러니까 1,800만 정도입니다. 유권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2천만 명 내외에 물론 실제 당일로 투표를 한 유권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를 대상으로 계산한 것, 실제 결과죠. 실제 결과, 선거 투표 결과는 노태우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1%, 김종필 8.1%로 나왔습니다. 이게 약 99.9% 개표 시점이라고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0.1%는 뭐냐? 당시 구로갑 선거구에서 투표한 보전 신청이 나왔습니다. 뭐 부정선거나 뭐나 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지지율이라고 나와 있는 것하고 예상 지지율이죠. 그 다음에 실제 투표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의 닮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한 2%포인트, 2% 정도의 그 오차를 감안했을 때 그 범위 안에 거의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엄하게 따져서 이게 노태우, 이거 2.1% 오차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야단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2%라는 오차에 거의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통계학의 기본 원리가 우리가 누차 이 선거 여론조사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 통계학의 기본 원리가 아주 제대로 적용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대통령 선거 공부할 때는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자료로부터 다양한 그래프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1987년 대선 자료에 여러 측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의미를 갖는 것은 종교별 후보 지지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당시 유권자들의 종교 분포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여기서 이제 종교에다 적용시킨 거죠. 종교라기보다는 물론 종교 분포입니다. 종교 분포에다 적용시킨 거죠. 표본의 종교 분포가 바로 모집단의 종교 분포와 닮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신도가 631명이라고 우리가 알았으니까 전체 2206명에 대해서 불교 신도의 비율은 바로 28.6%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개신교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여기서는 또 갑자기 천주교라고 나오죠. 가톨릭에 대해서 그리고 무교에 대해서도 각각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종교 분포로서 불교는 이제 이게 숫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28.6%입니다. 28.6%, 개신교 18%, 천주교 6.9%,
이렇게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대략 45%라고 했던 게 거의 맞죠? 무교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무교의 그 성향이 투표 성향이 거의 그 전체적으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적어도 1987년 당시에 1987년 대선 당시에 종교 분포는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불교는 이 불교 신도들은 이걸 억셉트할지 모르지만 개신교 신도들은 무슨 소리냐? 이 18%밖에 안 된다니 하고 이거보다 훨씬 많다고 펄쩍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등록된 신도들하고 절에 등록된 신도들을 다 합하면 1억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타난 자료는 원형 그래프로 요약하는 것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게 깔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원형 그래프를 다음 페이지에 그려보았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것은 거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 개신교와 요 둘일 겁니다. 요 둘을 제가 합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눠본 겁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그 성향이 서로 비슷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종교 분포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종교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별로 그리면서 이 각각이 이 막대들은 다 종교입니다. 막대들은 종교. 여기 너무 글자가 작게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게. 여기 요건 제가 둘도 합친 거죠. 요 두 개를 합쳐서 여기다 그린 겁니다. 이 종교가 그 종교별로 그리면서 이 종교 안에서에는 각각 후보군들입니다. 여기 빨간 거, 이게 불교 신도 중에서 그 로테우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 여기 요 색깔이 YS, 그다음에 요 색깔이 DJ, 그다음에 이 초록색이 JP입니다. 이렇게 각 후보별로. 요거는 이제 우리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지지율에 대한 것이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 그림을 한번 뒤바꿔 보는 거죠. 뒤집어서 보면 뭐가 나오는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후보별 예상 지지율에 대한 원형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도록 하죠. 자, 이제는 여기 이제 잘 조그맣게 보이시겠습니다만 후보별로 아주 확실하게 보이죠? 노태우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세 후보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 초록색이 무교, 그다음에 요 노란색이 이제 가톨릭, 그다음에 요 색깔이 우리가 개신교, 그다음에 빨간색이 불교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안에 있는 여기서는 아예 두 개를 이제 합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개를 여기서 이렇게 합쳐서 그렸습니다. 워낙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성향이 비슷해서였죠. 결국 우리가 이런 저런 작업을 거쳐서 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냥 후보별 지지도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건 결국 원형 그래프로 나타내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예측이죠. 폴. 오른쪽 것이 실제 결과입니다. 둘이 기가 막히게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이꼴 닮았다 표시를 했지만 거의 이꼴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워낙 공평하게 잘 뽑은 표본이다 보니까 이 모집단의 특성을 여기 모집단입니다. 이 모집단
여기 모집단인데 이러한 모집단의 특성을 표본이 아주 잘 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87년 선거 여론조사는 이렇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가 각광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각광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는지 1992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나온 후보들이 이제는 좀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재수에 접어든 YS, DJ 외에 이제 그동안 뭐 정치 자금을 뜯기느라고 워낙 피곤했었던 정주영 씨까지 더 이상 뭐 안 뜯기고 살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박찬종 씨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예측과 3당 예측과 결과표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 3당 연합을 한 이 뭐였는지 제가 이제 다 잊어버렸을 정도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3당 연합을 한 이 3당 연합에는 이게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노태우, YS, 그 다음에 JP 이렇게 셋이서 연합한 게 이제 3당 연합이었죠. 여당의 YS가 상당히 많은 지지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40% 가깝게. 실제로는 그 이상을 결과에서 얻었습니다. DJ는 31.1% 정도 되고 정주영 후보는 15.7% 정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그 다음에 정주영 후보는 뭐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박찬정 후보가 거의 10% 이상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6.4%밖에 못해서 거의 6%포인트의 오차가 났습니다. 6%포인트의 오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6%포인트는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YS하고 DJ 쪽으로 다 갔습니다. 따져보십시오. 이 차이를. 이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양당 구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상 이때도 오차 한계는 95% 신뢰 수준에서 2% 이내였는데 이거 훨씬 벗어난 겁니다. 그림을 봐도 알겠습니다. 그림을 봐도 이제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바로 그 엉뚱하게 벌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후보들은 조금씩 더 가져갔어요. 요 후보, 그리고 예상보다 더 가져갔는데, 물론 요 초록색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래서 제법 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훨씬 못 미치게 가져감으로써 그림조차 좀 찌그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좀 그 미숙했던 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 그림은 갤럽에서 얻은 겁니다. 갤럽.co.kr에 나온 건데 거기 가보시면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자신들이 1987년 대통령 선거하고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아주 잘 맞췄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 287, 292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요거는 사실 제대로 맞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 얘기거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 하나를 더 추가해 본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갤럽의 승리, 97년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997년 대선 선거 여론조사의 역사상 아주 잘 맞춘 사례의 하나로 꼽힙니다. 갤럽이 아주 으쓱해졌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4명의 후보가 처음에 각축을 벌이다가 DJP 연합에 의해서 3인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건 JP가 이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치 18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기억나는 그런 순간이죠. 이때 4등을 달리던 클레이 후보가 2등을 달리던 애덤스하고 합쳐서 애덤스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게 되죠. 여기서도 똑같이 꼴찌를 달리던 JP가 DJ를 밀어줌으로써 아슬아슬하게 당선시킵니다. 그 후에 JP를 총리로 만들고 미국에서도 그때 클레이가 이제 국무장관을 하면서 아주 엉망이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주된 이슈가 이 정권 교체가 되느냐, 드디어 야당으로 한번 정권이 넘어간다는 그런 문제하고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자마자 IMF 관리 체제가 되어버려서 경제를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또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 그 고질적인 병인 그 출신 지역에 관한 것이 또 하나의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었으면서 TV 토론이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결국 이인재 후보를 일종의 언더독으로 하면서 DJ와 이회창 간의 아주 박빙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1992년 선거 때 박찬종의 표를 잘못 예측했던 한국갤럽이 유권자들에 대한 분석을 아주 면밀하게 했습니다. 솔직한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직한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리스폰스 바이어스를 줄여보겠다는 거였죠. 우선 도대체 전화를 걸자 말자 그냥 끊어버리는 전화 중단자. 이게 한 50% 된답니다. 이거는 그 응답 이전에 이게 non response이기 때문에 이런 non response 바이어스를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A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저는 B 후보예요 하고 응답하는 이게 바로 리스폰스 바이어스가 되죠. 전형적인 리스폰스 바이어스. 그 다음에 A 후보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후보 없는데요 하고 응답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이 바로 응답 오류, 즉 리스폰스 바이어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물론 워딩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표현이죠. 문항의 표현. 그래서 혹시 옛날 갤럽의 설문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내용이 문항이 아주 간사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직선적으로 물어보다가 요즘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아주 간사하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섬 쪽에서는 굉장히 답들을 잘 안 한답니다. 이런 워딩 개선을 통해서 솔직한 응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섬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섬은 도서 지역은 이런 여론조사 대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워낙 거기 거주 인구가 작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가 이제 기권율 문제입니다. 즉 넌 보우터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좀 강조를 했던 사안인데, 넌 보우터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전통적으로 젊은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 기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예측해서, 물론 정확히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갤럽의 큰 과제였습니다. 조사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전화 여론조사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었지만 투표 전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계속 추적하고, 패널 서베이를 도입해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실제 지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을 했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구조사가 거의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제대로 된 출구조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쉬고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슈도 엑시트 폴, 준 출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날 밤 1997년 12월 18일 밤입니다. MBC만 발표를 했는데요. MBC가
갤럽의 박무익 사장과 함께, 박무익 소장이죠. 조사연구 소장. 박무익 소장과 함께 예측을 내걸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박무익 소장 발이 달달달 떨리던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마침 이해창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아마 굉장히 초조했었을 거예요. 그럼 SBS하고 KBS는 뭐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박빙의 승부이고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서 아예 나서질 않았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해놓기는 했었죠. 그러다가 밤이 깊어가면서 뒤바뀌니까 즉 DJ가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SBS하고 KBS도 난데없이 우리도 예측을 했었다. 우리도 맞았었는데 하면서 이제 방송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뒷북이라고 합니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표의 예측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39.9% 대 38.9%, 1%포인트 차이의 승부를 내걸었습니다. 무모합니다. 사실 무모합니다. 결과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벌어져 있습니다. 1.6%포인트 차로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예측과 결과를 원형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건 뭐 사실 제가 그 비슷하다는 표시라기보다는 그냥 똑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갤럽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건데 그 갤럽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칭찬할 만한 것이 소위 지역별 최저 보조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권자가 적은 강원도나 제주도 쪽에 우선 150명의 표본을, 상당히 많은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쪽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다 보니까 강원 지역에서, 이게 제가 강원 지역에서 유권자가 전체 3.3%에 불과한데, 그 DJ 후보의 예측, 워낙 그 강원도 쪽에서 DJ 후보에 대한 그 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DJ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예측하고 결과가 그냥 똑같아 버렸습니다. 그대로 똑같을 정도로. 제주도의 경우는 뭐 유권자는 전체 1.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9.5%를 DJ가 받을 거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더 한 1.1%포인트 정도 더 나왔습니다. 물론 이 워딩을 개선한 노력도 앞서 언급드린 것 같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기적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한번 봅시다. 한 절반 정도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제 파악도 다 끝났고 자료 수집에서도 실험, 관찰, 그 다음에 조사 연구 이런 거, 조사 연구에 해당하는 이제 여론조사 부분도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통계적 추론에 앞선 자료 요약 부분, 특히 그래픽 요약과 뉴머리컬 요약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